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폭우가, 브라질에서는 홍수가,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잇따라 발생했고요. 동남아시아 지역은 유례없는 폭염이 기승이죠.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인도에서는 폭염 때문에 투표율이 3~4%포인트가량 떨어졌다는 소식 저희 시간에 전해드린 적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태국에서는 가뭄이 계속돼서 기후재해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죠. 도라에몽과 헬로키티가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은의 수상한 GPS에서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사는 오랑우탄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약초로 상처를 치료하는 이른바 허준 오랑우탄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5월 10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협상단이 협상장에서 떠났다고 이집트 관영 알카이라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에서 돌파구의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고, 하마스도 이스라엘이 협상을 라파 침공 명분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집트 고위 소식통은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 위한 이집트와 카타르, 미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채무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다변화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 기민한 정책 대응 등은 긍정적이지만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 대북 리스크 등이 하방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조와 설비 투자 회복 등으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9일 중국 기업과 기관 37개를 우려 거래자 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작년 2월 미국 영공에서 적발에 격추한 중국의 정찰 풍선 개발 등을 지원한 기업들이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 지정됐는데요. 우려 거래자 목록은 미국 국가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명단입니다. 이들 기관과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을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양국 간 협력 수준을 전천 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에너지와 인프라 등 18개 분야에서도 협정을 체결하고 긴밀하게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헝가리는 EU 회원국 중에서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밀접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EU 지도자 중에선 처음으로 중국과 1대1로 계약도 체결했었습니다. 보잉기 사고가 이틀 연속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9일 아프리카 세네갈 수도 다카르 공항에서 이륙하던 에어 세네갈 소속의 보잉 737-38J 기종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졌는데요. 이 여객기엔 승객 79명과 조종사 2명, 승무원 4명 등 8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를 포함해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기는 에어 세네갈이 트랜스에어에서 임차해 운항을 해왔는데요. 현재 세네갈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수고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키워드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
하마스는 미국을 사랑한다. 네, 예. 뭐 미국과 하마스가 선언을 한 건 아니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8일에 이제 라파에 이스라엘이 진격을 하면 무기 지원을 끊겠다라는 경고를 내놨고요. 네. 그러자 이제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바로 이 발언을 한 건데요. 네. 자신의 SNS에 하마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사랑한다. 약간 좀 비꼬는 그런 톤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세계 지도자들의 어떤 압력이나 국제사회의 결정도 우리 자신을 지키려는 이스라엘을 막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홀로코스트 추념일 연설 영상 일부를 올렸는데요. 이미 말했듯이 필요하다면 손톱만으로도 싸워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손톱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갖고 있고 그 정신의 힘으로 신의 가호로 함께 승리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또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스라엘은 굴복할 수 없다라면서 라파 지상전을 강행할 뜻을 나타냈는데요. 네. 다만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벤 그비르 장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권 지도자인 라피드 전 총리, 헤르조그 대통령 등이 벤 그비르 장관을 해임하라라는 요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스라엘만 이렇게 불만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무기 공급 중단 경고에 대해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법정에 출석하다 말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주지 않겠다는 건 하마스를 편드는 이적 행위다. 유대인 중에서 바이든에게 투표한 사람 부끄러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맹공을 퍼붓고요. 네. 친 이스라엘 성향인 민주당 의원들도 이건 동맹에 대한 신뢰를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다. 생각을 바꿔라라고 대통령에게 촉구를 했고요. 네.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까지 무기 지원 중단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라 라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쪽 이야기가 네. 좀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 협상이 될 듯 하다도 안 되고 또 안 될 되고 듯 지금 하다 안 몇 되고 개월째 계속 지금 그러고 있네요. 있거든요. 네, 안타깝습니다. 다음 이야기 정당인가 계열사인가. 네, 미국 공화당의 네네. 네, 존재가 좀 불분명한 건데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있습니다. 올해 네. 18살인데요. 7월에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플로리다주를 대표하는 대의원 41명 중에 1명 자격으로 이 전당대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치 무대에 이제 데뷔를 하는 셈이거든요. 18살에. 네. 이 전당대회가 중요한 자리인데 각 주의 대의원들이 11월 대선에 나설 공화당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결정이 됐지만 이걸 이제 공식화하는 절차를 이날 밟게 되는 건데요. 네. 이 베런 트럼프는 이복형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또 이복 누나인 티파니 트럼프와 함께 플로리다주의 대의원에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41명 중에 지금 벌써 4명이나 트럼프 가족인 그러네요. 건데요. 네. 다만 일기에서 트럼프 집권 일기 때 백악관 선임 고문을 했던 장녀 이방카 트럼프와 남편 제러드 쿠슈너는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서 점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이 공화당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족과 측근 기용을 통한 당 장악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대의원으로 나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3월에는 차납 에릭 트럼프의 아내인 라라 트럼프,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를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직에 앉혔는데 이게 돈줄을 쥐고 있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그렇군요. 며느리를 앉혔고요. 네. 이 막내 아들 베런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17일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 남편이 대통령에서 퇴임을 한 이후에 이 멜라니아 여사가 아들의 학업에 집중하려고 주로 뉴욕에서 좀 많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생활이 많이 가려져 있었는데 뉴욕타임스가 이 베런 트럼프는 몇 년간 사생활이 철저하게 보호돼 왔고 정치 무대에도 배제가 됐었다. 물론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 무대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공화당 선거운동 관계자가 이 배런이 미국의 정치 과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설명을 그래요? 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10대인 배런이 전당대회 대의원으로 등록된 건 그만큼 트럼프 일가가 공화당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그래서 분석을. 키워드가 네, 정당인가? 정당인지 계열사인지. 계열사인가? 네. 가족들이 좀 많이 포진해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다음 키워드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거 영화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억을 잃어가는 내용이잖아요. 네. 미국 대선에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한 제3의 후보가 있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네, 후보인데요. 과거에 뇌 기생충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012년에 이혼 소송 때 이제 진술서를 썼는데 그때 내용을 입수해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2010년에 그 진술서에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심각한 기억 상실에 시달렸고 그때 뇌종양을 의심했었다. 그랬더니 뇌 스캔을 해봤더니 검은 점이 발견돼서 네. 수술 일정을 잡았는데 병원 의료진이 이 점은 일부 뇌 조직을 파먹은 뒤에 죽은 기생충의 흔적이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당시에 케네디 주니어가 생선을 지나치게 많이 먹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감염이 된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수은 중독 증상도 그때 보였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진술서에 자기가 네. 나는 심각한 인지 장애를 앓고 있다. 단기 기억 상실과 함께 장기 기억 상실로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본인이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제는 회복이 됐다라는 게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입장인데요. 네. 추가 증상도 지금은 없다라고 했는데 선거 캠프도 이미 이건 10년 전에 해결이 됐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건 논란이요. 올해 70세거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네. 바이든 대통령 82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78세. 내가 훨씬 젊다. 이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고령 대통령 후보들의 인지 능력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공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도 기억 상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 의식을 해서 케네디 주니어가 이번 일이 알려진 뒤에 나는 뇌벌레 5마리를 더 먹어도 토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주장을 본인은 내놨습니다. 근데 뉴욕타임스는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뭐 10년 넘게 이제 뭐 고통이 사라졌고 후유증은 없다지만 네. 과거에 4번 이상이나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건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건강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여론조사 다자 대결을 해보면요. 네.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둘 다 37%의 지지율을 24일에 공개된 퀴니펙 대학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네, 동률인데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16%를 차지했거든요. 꽤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만약 사퇴하면 그렇죠. 예, 지지층 중에 어디로 갈 까 이게 정말 중요해졌어요. 중요해지죠. 그 지지층 중에 47%는 트럼프 전 대통령, 29%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건강 문제가 대선에 미칠 영향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대선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네. 등장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 흥미진진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 뒤로 돌아가. 네. 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180도 뒤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비범죄화했던 태국이 네. 다시 금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기로 했습니다. 네. 타위신 태국 총리가 8일에 보건부에 지시를 내렸는데요. 올해 말까지 대마를 마약류로 재지정을 하고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라라고 했습니다. 네. SNS에 또 자기가 글도 올렸어요. 마약은 국가 미래를 파괴하는 문제다. 많은 젊은이들이 중독돼 있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이 의료와 보건용 대마 활성화를 위해서 2년 전인 2022년 6월에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마가 들어간 제품 섭취와 관련된 제한도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마 제품에 정신성 화학 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을 0.2% 넘게 함유했을 때만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의료와 보건 목적의 대마 공급도 장려를 해보고 경제를 활성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렇게 좋은 취지로 간 게 아니고 그렇죠. 그 기호용 대마 공급과 사용이 급증해 버렸습니다. 전국의 대마 재배 열풍도 불었고요. 아. 대마 관광이 성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향락용 대마 소비가 2배나 이게 늘어났어요. 문제죠. 이제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요. 중독을 일찍부터 하게 되면 이건 네.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과다 흡입해서 사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니까 작년 말부터 이거 좀 다시 규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슬슬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처음에는 그러면 향락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막아보자라고 했었는데 네. 이게 아니다. 이제는 의료용 말고는 다 금지하는 걸로 아예 하자. 금지해야 된다. 네, 이쪽으로 좀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또 풀어줬다가 다시 조이면 반발하는 곳이 있죠. 그렇죠. 네. 대마초 미래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의 사무총장이 대마가 술이나 담배보다 해롭다는 과학적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마약으로 지정하는 건 옳은데 네. 그렇지 않으면 그럼 술과 담배도 마약으로 분류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네. 지금 태국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대마 관련 사업체가 2만여 개나 된대요. 엄청나네요. 이 대마와 숫자도. 관련된 산업 규모가 내년에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왔는데 네. 이게 금지가 또 되면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반론도 한편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타격도 네. 있지만 네. 한 사람의 인생에 또 그렇습니다.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또 그럼요. 만만치 않거든요. 네네. 애초에 처음부터 신중한 결정을 했어야 네. 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 키워드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 얘기 나오면 좀 무서운데요. 무섭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안 끝난 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워졌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네. 올여름에 다시 유행할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나왔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있었잖아요. 네. 오미크론 변종의 하위 변종이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플러트라는 변종이 확산되고 있는데 네. 미국에 있는 한 하수도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해요. 물론 거기가 기원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발견은 거기서 됐고 미국을 비롯해서 국경 밖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신규 감염의 25%를 이 변종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전 변종보다 전염성이 더 높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아직은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은 검사율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잘 네, 안 안 하시잖아요. 걸요? 증상이 있어도 뭐 네, 별로. 네. 예, 그래서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샘플을 지금 많이 모으지를 못한 상태여서 결론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변종이 나오면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 고령층에게는 그렇죠. 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변종 때문에 올여름에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켜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 바이러스를 발견한 교수팀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백신들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 백신이 새로운 변종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네. 추가 접종을 하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플러트 변종 바이러스 감염된 증상은 오미크론 계통 증상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뭔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이제 손 깨끗이 씻는 그렇죠. 걸 뭐 기본으로 하셔야 네네. 되고 마스크도 좀 네. 쓰시고 이런 것들도 챙기셔야 되겠네요. 더 확산은 안 됐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소확노라고 여기 이제 네. 바로 치시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노화. 사실은 그때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행복이 아니라 노화가 확실하게 노화. 오는 거예요. 소소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예, 뭘까요? 미국 뉴욕대 쿠에바스 교수팀이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차별이 분자 수준의 생물학적 노화 과정을 가속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번에 내놨습니다. 이렇게 차별을 받으면 이게 네. 질병이나 조기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전의 연구에서도 인종, 성별, 체중, 장애 같이 정체성과 관련된 차별을 겪는 사람은 심장질환, 고혈압, 우울증 같은 건강 문제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던 적이 있는데 네. 이제 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지금 3가지 형태의 차별로 한번 연구팀이 나눠봤어요.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무례함 같은 일상적인 차별, 네. 경찰관으로부터 신체적 위협을 받는 것과 같은 중대한 차별, 그리고 직장에서의 부당한 관행 같은 직장 내 차별. 와.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한 가지 직장 내 차별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차별
더 많이 겪을수록 네. 노화는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건데 그 중에서 네. 일상적인 차별하고 중대한 차별이 노화 촉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직장 안에서 받는 차별은 물론 노화를 불러오긴 하는데 네. 그 영향은 앞에 두 가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크지 않다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층 분석을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흡연, 체질량 지수라는 두 가지 요인이 차별이나 노화 연관성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차별을 받으셨는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흡연을 하시거나 폭식을 어우,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노화를 더 네. 빨리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연구팀이 이번 연구는 건강한 노화를 돕고 건강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러네요. 보여준다라는 네. 설명을 내놨습니다. 차별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사소해 보여도 네, 네, 네. 이게 계속 쌓이면 분자 수준도 쌓이면 커지거든요. 그렇죠. 네, 예. 주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그럼 마음 편하게 그렇습니다. 사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이셨고 마지막으로 노란 풍선이 하늘을 요거 노래군요.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면 날면 벌금을 냅니다. 네, 이게 우리는 좋은 게 아니라 벌금을 내는 벌금을 곳이 내는 거군요. 생겼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인데요. 네. 7월부터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면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아, 그래요? 고의적인 풍선 날리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가 곧 이 금지령에 서명을 할 예정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1인당 하루 10개 이상 날려보내지 않는 한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요. 7월 1일부터는 헬륨 같은 가스를 채운 풍선을 하늘로 날리면 이게 쓰레기 불법 투기랑 같은 걸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 $150, 2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되고요. 네. 만약에 7kg 이상의 대형 풍선을 날리면 최대 $1,000, 우리 돈으로 한 136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에서 비교적 쉽게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 괜찮지 않을까? 네. 아니랍니다. 마찬가지로 제재가 되는데요. 네. 네,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과학 연구용으로 올리거나 네. 6살 이하 어린이가 장난감 풍선을 실수로 놓치면 그럴 경우가 이거는 많거든요, 이제 처벌에서 아이들이. 이제 네. 제외를 하게 돼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의 모든 풍선을 날리는 게 아예 원천 금지가 되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최근 몇 년 동안 플로리다 당국의 고민이 깊은 문제가 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풍선들에서 유발되는 피해가 좀 컸기 때문인데 해양 동물들이 이 떨어진 풍선을 해파리로 착각해 삼켰다가 소화기관이 막혀서 많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농가로 떨어졌는데 소를 비롯한 가축들이 또 이게 먹인 줄 알고 먹고 많이 사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플라스틱으로 오염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가 그 풍선이 아니냐라면서 네. 환경단체들이 제재하라라는 목소리를 많이 높여온 상황이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풍선을 날리는 게 금지되는 네. 법안까지 그래서 마련이 됐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킨의 노래 Everybody's Changing 함께 듣겠습니다. You say you wander your own land, but when I think about it, I don't see how you can. You're aching, you're breaking, and I can see the pain in your eyes. Says everybody's changing and I don't know why. So little time, try to understand that I'm trying to make a move just to stay in the game. I try to stay awake and remember my name, but
blending into beautiful light. 'Cause everybody's changing and I don't feel right. So let's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사회 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 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개최가 늦어진다는 논란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하고 지체 없이 할 테니 시기를 우리한테 맡겨달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은 오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을 언급하며 무능, 무책임, 무도함 그 자체라고 윤석열 정부 2년을 평가했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 낙선 목적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지자체에 방역 관련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3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여행사 대표 등 6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지난 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40대 한인의 유족 측이 미 검찰에 해당 경찰관들의 기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20대 흑인 공군 상병이 자택에서 경찰에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비백인 인종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태국 방콕 김종민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더우시죠? 태국 폭염 관련 소식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이 우기인데도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이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여전히 태국은 수온주 39도를 기록하고 체감온도 50도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덥습니다. 네. 물론 가장 더울 때니 더울 수밖에 없겠지만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태국 지역 대부분에서 기온이 40도를 넘고 있으며 3월 이후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30명이 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비도 예년만큼 오지 않습니다. 바로 엊그제 방콕에 정말 오랜만에 비가 내렸습니다만 네. 그 비가 원래는 4월에 이미 하루나 이틀에 한 차례씩 왔어야 하는 비였습니다. 그런데 근 한 달 반 만에 겨우 한 번 비가 왔을 뿐이고 네. 아래 호어인 지역의 경우는 작년 우기가 끝난 이후 5개월 만에 엊그제 처음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모처럼 내린 방콕의 비도 사실은 시원하게 열대 스콜성 비가 왔어야 하는데 그렇죠. 아침부터 뿌연 구름이 끼더니 하루 종일 부슬부슬 비가 왔었습니다. 이는 10월 우기가 끝나갈 무렵에 내리는 비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상기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너무 더워서 태국 교육부는 각 학교 경영진에게 더운 날씨에는 현장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기후 전문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방콕의 가장 더운 기간이 3월부터 5월까지 평균 17일에서 무려 80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더우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기록적인 폭염 또 가뭄 때문에 이 태국의 핵심 수출 농산물이죠. 두리안 농가를 비롯해서 또 많은 농민들 피해가 클 텐데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후제를 지낸다면서요. 근데 고양이 기후제가 있네요. 네.
태국말로는 해낭매우, 일명 암코양이 행차 기후제입니다. 네. 주로 태국의 중부와 중북부 일부 지역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는 전통 기후제인데 네. 우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 8월 사이에 비가 넉넉히 내려달라고 빌어보는 일종의 기후제 퍼레이드입니다. 네. 태국 중북부는 이산 지역이라고 부르며 대표적으로 땅이 척박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기후제를 지내게 되는데 고양이가 원래 물을 싫어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태국 고유의 싸얌 고양이 중에서 검은색 또는 회색 털이 있는 고양이를 골라서 네. 대나무 케이지에 가두고 행렬을 시작합니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여인이 행렬을 이끄는데 행렬 양옆에 도열한 사람들의 큰 소리로 고양이에게 물을 뿌리라고 말하면 도열해 있는 사람들이 고양이에게 물을 뿌립니다.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한테 왜 물을 뿌리는 건가요? 그에 태국에선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가 물을 맞고 비명을 지르면 네. 고양이의 비명을 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믿습니다. 아. 고양이 기후제에는 특별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네.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비가 너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벼가 죽습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네. 하지만 요즘에는 고양이 학대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고양이 대신 고양이와 비슷한 다른 물건을 대나무 케이지에 넣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도라에몽 기후제, 테디베어 또는 헬로키티 인형 기후제인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살아있는 고양이 대신 고양이 캐릭터인 키티 인형이나 도라에몽 또는 고양이는 아니지만 테디베어 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살아있는 고양이 대신 이제 인형을 대신해서 기후제를 지내는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뭐 덥다고 얘기하시지만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이제 가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더위를 좀 피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뭐 미리 좀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좀 하면 여행 잘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관광객들이 낮에 야외 활동을 꺼려서 태국 관광청이 이른 아침과 저녁, 야간에 적합한 조깅, 보트 타기, 우주 관측 등 관광 상품을 홍보하기로 했다고 태국 현지 방콕 포스트가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더위를 피하며 여행하는 방법을 제가 추천해 보면요. 좋습니다. 요즘 네. 방콕에서 핫한 여행지로 지난번에 딸랏 너이라는 지역을 소개했었는데요. 네네. 딸랏 너이는 방콕 최초의 항구이자 이민자들이 정착한 지역으로 차이나타운 방락 지역과 접해 있습니다. 네. 이곳을 방문하면서 더위가 심한 낮 시간엔 방콕의 인기 카페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콕에도 요즘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요즘 대표적인 곳이 헝시엔껑이라는 곳입니다. 홍싱. 이곳은 방콕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짜오프라야 강변에 위치한 200년 된 전통 가옥을 개조한 카페로 아주 이국적인 비주얼과 힙한 분위기를 더해 요즘 그야말로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뒤쪽 정원에서 짜오프라야 강의 멋진 석양을 즐기면서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곳으로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네. 딸랏너의 골목길에서 포르투갈의 고딕 양식 성당은 물론 도교 사원과 무슬림의 흔적 등 아주 독특한 풍경을 감상하다가 네. 더위를 피해 카페에서 시원한 망고 주스와 맛있는 태국 음식을 먹으면 그야말로 방콕에서만 즐길 수 있는 여행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방콕은 너무 덥습니다. 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도 잊지 마시고 하루 중 가장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무리하게 이동하지 마시고 시원한 쇼핑몰이나 호텔 시설을 충분히 즐기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방콕의 핫한 여행지 딸랏 너이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외에 또 뭐 방문할 뭐 쇼핑몰이나 다른 관광지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야경을 볼 수 있는 짜오프라야강 디너 크루즈도 있고요. 네. 이 강변 쪽에 위치한 초대형 쇼핑몰도 있습니다. 여기선 최신 패션 럭셔리 브랜드, 세계 각국의 음식을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왕궁 투어가 시작되는 지하 공간에는 에어컨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니 이곳에서 쉬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 태국 관광체육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태국을 찾은 2024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누계 관광객 수는 총 1212만 7,447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숫자인데요. 네. 이 중 우리나라 관광객은 중국, 말레이시아, 러시아를 이어 전 세계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숫자는 67만 9,481명이었습니다. 많이 가셨네요. 네.
예, 날이 더우니 태국 여행하실 때는 꼭 생수 넉넉히 준비하시고요. 네. 틈틈이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행 팁까지 전해주셨어요. 좀 태국 방콕 지역에 좀 시원하게 비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국 방콕에서 김종민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구정은의 수상한 GPS 시작합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랑우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면서요? 예, 제가 동물을 좋아해요. 아, 동물 뉴스를. 그러시군요. 예, 오랑우탄이 아주 수상한 GPS니까 네. 뭐 영특한 그런 예. 행동을 하는 게 발견됐다면서요. 예, 오늘은 수마트라,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인도네시아를 구성하는 4개 주요 섬 중에 하나죠. 네. 네, 동물이 이렇게 아프면 직접 알아서 좀 상처 좀 치료도 하고 병원도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네. 안 될 거 같아요. 네, 이제 사실 동물 그러면 너무 좋겠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동물도 어떤 치료의 보탬이 되는 치료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동물이 약초를 써서 스스로 약초를. 상처를 치료한다면 와. 그 증거를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확인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독일의 그 막스 플랑크 동물행동연구소하고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의 생물학자들이 발표한 건데 얼굴에 상처를 입은 수컷 수마트라 오랑우탄에게서 이런 행동을 관찰하고서 이제 연구 결과를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곳에 게재했어요. 네. 네, 이 지역 주민들도 이게 민간요법이나 전통의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늘 대대로 내려오는 네. 그때 흔히 사용하는 어떤 덤불식물의 수액이 있는데 네. 오랑우탄도 그 수액을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오랑우탄이 네.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예. 이 식물을 발견해서 즙을 내서 찾아내서 여기에 바른다는 거잖아요. 네, 얼굴에. 그렇습니다. 와. 예, 너무 정교하죠? 근데 네. 사람처럼 수액을 짜내서 반복해서 상처에 바르고 또 수액을 먹기도 하고 식물 잎으로 상처를 덮고 와. 근데 이게 비슷한 사례들이 예전에도 뭐 보고된 적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 것 같다라고. 네, 네. 근데 이제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인간의 사촌격인 이제 유인원들이잖아요. 네. 네, 뭐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가봉에서 뭐 침팬지 무리가 곤충을 상처에 뭐 갖다 대는 모습이 뭐 최근에 관찰되기도 했고, 네. 뭐 예를 들면 유인원이 기생충에 감염이 됐을 때면 뭐 어떤 식물을 특정 식물을 먹는다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긴 했는데 예. 이렇게 생물학적인 어떤 치료에 도움되는 활성 물질을 명확하게 골라서 사용해서 상처를 치료하고 그걸 이제 학자들이 확인해서 연구하고 발표한 게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렇군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오랑우탄이 사는 곳은 어딘가요? 이 수마트라 섬 중부의 수아크 말림빙이라는 곳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열대우림이 있는데 오랑우탄이 뭐 개체군이 크지는 않아요. 한 150마리 정도 사는데 연구진이 여기서 장기 프로젝트로 1990년대부터 이제 오랑우탄의 행동을 연구하고 또 보호 활동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오랑우탄을 관찰을 하는데 라쿠스라는 이름을 이제 연구진이 붙인 거죠. 이 라쿠스라는 수컷이 다른 수컷과 싸우다가 얼굴을 다친 거예요. 네. 근데 사흘쯤 뒤에 보니까 덩굴 식물의 잎을 뜯어서 이로 이렇게 씹어가지고 우리가 으깨듯이 으깨듯이 씹어서 즙을 내더니 네. 몇 분 동안 이제 상처에 이렇게 거듭해서 바르더라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 씹은 이파리 그걸로는 이제 상처 부위를 덮고. 와, 제대로 치료하네요. 네. 네. 이 식물은 어떤 건가요? 이게 이 식물이 현지 사람들이 뭐 아카르쿠닝 이렇게 부르는 덩굴 식물이래요. 네. 근데 이제 동남아 일대에 흔한 식물인데 뭐 염증을 막아주고 이제 진통 해열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럼 확실하게 예, 알고 쓰는 거네요. 예, 전통의학에서는 사람들도 뭐 다 이거 뭐 말라리아 치료에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식물 화합물에 이제 항균, 항염증, 항진균 이런 관련된 생물학적인 활성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연구진이 관찰을 해보니까 아무튼 그거를 써서 라쿠스는 다친 뒤에 한 닷새 정도 지나니까 상처가 나았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근데 이게 누구한테 이제 배워서
뭐 안 걸까요? 아니면 그게 참 궁금한데 이게 정말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오랑우탄이 원래 과일 많이 먹고 그다음에 뭐 이파리도 먹고 하는데 그렇죠. 이 식물은 원래 오랑우탄들이 먹는 식물이 아니래요. 근데 이제 식물 수액에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뭐 우연히 누군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다친 오랑우탄이 네. 그러면은 뭐 우연히 이제 그걸 알게 돼서 네. 뭐 아픈데 이렇게 문지르니까 뭐 나았다더라. 나았다 뭐. 뭐 이런.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이제 학습을 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뭐 방법을 개선하듯이 그렇죠. 이파리로 으깨 보니까 이파리를 입으로 으깨 보니까 뭐 이제 즙을 내서 바른 식의 일종의 혁신을 자, 이노베이션을 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방법을 라쿠스가 스스로 터득한 건지 지금 알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연구팀이 오랫동안 이 지역을 연구를 했는데 네. 다른 오랑우탄들한테서는 이런 행동이 이전에 관찰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이번에 처음으로. 예, 예. 또 여기 사는 오랑우탄들이 아까 그 수아급 일린방 지역이라고 했는데 네네네. 수컷들이 다 이 지역 태생이 아니고 그래서 라쿠스도 어디서 나서 어디서 자라가지고 어디로 여기서 왔는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990년대부터 연구를 네. 거의 지금 뭐 30년 가까이 한 건데 어디서 왔는지 왜 모를까요? 이 오랑우탄 수컷은 이 사춘기 동안이나 아니면 사춘기 이후에 네. 태어난 지역을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다른 지역에 새로운 서식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개체군 서식지로 옮겨간대요. 예. 그래서 누구한테 라쿠스가 배운 건지 네, 어떻게 된 네. 건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제 과학자들은 상처가 나고 아프면은 그것을 치료하는 인간 행동의 메커니즘이 인간과 유인원의 공통 조상에게서 비롯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적극적으로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는 행동 방식 이게 인간과 유인원에게서 나타난다는 거는 뭔가 공통의 기본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오랑우탄뿐만 아니라 앞서도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유인원 하면 이제 고릴라, 침팬지도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고릴라나 침팬지는 아프리카에 좀 많이 예, 그렇죠. 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오랑우탄은 아시아 지역에 많은가 봐요. 오랑우탄은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지역의 열대우림에만 살아요. 네. 거기서 이제 대형 유인원이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오랑우탄 전체를 하나의 종으로 취급을 하다가 1996년에 이제 보르네오 오랑우탄하고 수마트라 오랑우탄 이제 보르네오가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섬 그렇죠. 행정구역으로는 이제 뭐 깔리만탄이라고 하는데 네. 그다음 또 수마트라. 근데 이 수마트라 오랑우탄 중에서 이 타파눌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종류가 원래 그냥 수마트라 오랑우탄 중에 한인 줄 알았는데 네. 뭐 다른 종인 것으로 판명이 나서 이제 2017년에 오랑우탄이 이제 3가지 종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요새 이제 과학자들이 생물 종이 언제 갈라졌고 이런 걸 굉장히 나름 정확하게 이제 특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1930만 년 전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다음에 1570만 년 전 요 사이에 네. 이제 뭐 다른 유인원들 그러니까 뭐 고릴라, 침팬지, 인간하고 유전적으로 갈라져 나온 이 판자인이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오랑우탄 아과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 동물군이 있었고 이 오랑우탄 아과에서 유일하게 현대까지 살아남은 종이 오랑우탄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아, 오늘 오랑우탄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덕분에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 오랑우탄이라는 이 말이 현지 언어로 숲의 사람이라는 뜻이군요. 저는 이 말이 인도네시아어로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좀 그 지구상에서 같이 살아가는 동료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이 오랑우탄이 유인원 중에서도 사실 나무와 가장 친합니다. 다들 숲에 살긴 하지만 네. 나무에 올라가서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사실 인생 대부분의 인생이라고 해서 이상한데 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에서 보내고 그 뭐 팔이 유난히 길고 다리가 짧은 것도 다 그런 이유고 이제 다 자란 수컷은 몸무게가 한 75kg, 암컷은 약 37kg. 네. 그러니까 수컷은 뭐 인간 남성 덩치 정도인데 뭐 암컷은 인간 여성보다는 좀 가볍네요. 근데 그러네요. 아주 부끄러움이 많아서 부끄러움이 많아요. 예, 나무 꼭대기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날려서. 이제 나무에 가서 지내는 거군요. 꼭대기. 부끄러우니까. 예. 네. 근데 오랑우탄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는 야생에서 봤어요. 아.
이게 인류의 기원을 연구한 20세기의 유명한 인류학자가 있어요. 네. 루이스 리키라고 영국 학자인데 네. 70년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리키의 제자 3명이 이 영장류를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이 영장류는 오랫동안 연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제 차분히 관찰돼야 되고 네. 이제 중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의 르완다에서 고릴라를 연구한 다이앤 포시라는 여성학자가 있었는데 네. 이제 안타깝게도 1985년에 살해됐어요. 벌목꾼이 저지른 짓인지 뭐 앙심품은 사람이 한 건지 그래서 아직도 사건의 전발은 미스테리인데 뭐 다큐로 나와 있고 막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도 오셨죠. 제인 구달. 아, 네. 예, 이제 동아프리카에서 이분은 침팬지를 연구하셨죠. 음. 그리고 한 사람이 인도네시아에서 오랑우탄을 관찰한 비루테 갈디카스라는 근데 세 사람이 다 여성학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아무튼 루이스 리키의 3대 여성 제자라 그래서 리키의 엔젤들이라고 이제 예전에 그러기도 네. 했었는데 이 비루테 갈디카스라는 사람의 삶도 재밌어요. 리투아니아계인데 독일에서 태어났고 이제 현재 국적은 캐나다인데 네. 이 갈디카스가 보르네오 섬의 단중푸팅이라는 그 지역 일대에서 오랑우탄 연구했어요. 네. 지금은 거기를 떠났고 그때 갈디카스가 연구할 때 썼던 집이 그냥 통나무집 같이 생긴 작은 집인데 갈디카스 센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네. 아직도 이제 현재 연구자들이 거기서 오랑우탄들 돌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10여 년 전에 거기 가서 그 오랑우탄들을 직접 보셨군요. 그래서 봤었습니다. 네, 이거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이 힘들었어요. 이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네, 예. 일단 비행기 갈아타고 뭐 이렇게 작은 비행기 또 갈아타. 왜냐면 자카르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좀 들어가고 예, 근처 도시까지 가는 것도 한국에서 한참 걸렸는데 네. 뭐 근처 도시라고 해봤자 이제 작은 읍내예요. 네. 거기서 숲으로 들어가서 강에서 모터보트 타고 지류를 따라서 이동을 해서 비가 오는데 막 추적추적 숲으로 한참 들어가서 이제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 꼭대기 아, 네. 그래서 오랑우탄을 찾는데 있어도 뭐 이렇게 안 나오겠죠, 사람한테 안 오면. 오는데 네. 사람들한테 익숙해져서 그 갈디카스 센터 근처에 이제 와 있는 거의 여구원들하고 뭐 친구처럼 지낸 오랑우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좀 봤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약간 역시 사람 사촌이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우리는 보통 동물원에서 좀 많이 보니까. 네, 굉장히 예민하고 똑똑한 동물인데 저 네. 사실은 작년 말에도 동물원에 가서 네. 이제 뭐 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이렇게 막 갇혀서 이제 이상 행동 갇혀가지고 네.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저 충격받았었어요. 함께 사는 존재라는 걸 또 한번 깨달으셨고 앞서서도 지금 오랑우탄 얘기 들어보니까 지능이 아주 높은가 봐요. 그 약 바르는 거 봐도 네, 그렇고 그렇게 이제 영장류 행동하는 중에서도 게. 지능이 제일 높다고들 해요. 뭐 정교한 도구를 가지고 이제 나뭇가지를 가지고 나무에나 이렇게 구멍을 쑤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개미 떠먹는 네. 이런 영상이 나오는데 그런 다큐를 저도 봤는데 그 영상이 바로 이 라쿠스가 살고 있는 그 수아크 발림빙의 오랑우탄들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해줄게라는 건 너도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바라는 게 기대라든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계산된 상호성, 호혜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이런 행동 양식이 인간이 아닌 다른 종에게서 관찰된 것도 오랑우탄이 처음이었다고 해요. 근데 뭐 사람과 비슷한 게 문제가 아니라 늘 사람이 문제인 게 네. 지금 오랑우탄 아까 이제 2017년부터 3종이라 그랬는데 네. 이 세 종류 모두 심각한 멸종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잠재적인 포식자가 호랑이, 표범 이런 맹수들이었는데 근데 지금 호랑이, 맹수들도. 표범들도 다 지금 위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결국은 네. 사람이 지금 천적이 된 거죠. 예. 서로 의사소통까지 할 수 있는 예, 아주 다양한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고 뭐 손짓, 발짓, 입술 내미고 근데 그 언어들을 그 오랑우탄 언어들 학자들이 구분한 걸 보니까 네. 뭐 이 물건을 얻었다. 내 위에 올라타라. 내가 올라가겠다. 더 올라가라. 오. 멀리 간다. 이제 딴 거 하자. 네. 자, 놀이를 재개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분명하게 범주화돼서 전달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뭐 같이 우리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조금 대접을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유인원에게도 어떤 그런 인권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렇죠. 2008년에 스페인이 이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대형 영장류 보노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네.
이 네 종은 동물 실험에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보호단체가 요구를 해서 예. 스페인 법원이 이것을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뭐 동물 실험 금지 단순한 게 아니라 이때 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인간이 아닌 일부 유인원들의 권리를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인격치 비슷한 걸로 보고 이제 인정을 해준 거였고 세계 최초로. 네. 그리고 2014년에 아르헨티나 법원이 내놓은 판결 이때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화제였었는데 이때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에 산드라라는 오랑우탄이 있었어요. 네. 30살 당시로서 30살 가까이 될 때까지 평생을 동물원에 갇혀 산 거예요. 아. 동물보호단체에서 이제 좀 그만 좀 편하게 해줘라 소송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생에선 사실 살기 힘들죠. 동물에서만 그렇죠. 살았으니까 네. 부분적으로라도 자유를 줘라. 법원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음. 판결하면서 비인간 인격체, 인간은 아니지만 인격체로 봐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지금 5년 뒤에 이제 미국에 있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이제 제한된 환경이지만 보내졌죠. 네, 그러니까 멸종 위기라고 아까 말씀을 예. 해주셔서 너무 걱정인데 오랑우탄에게도 자유가 필요하다. 이 부분 예.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할 거고 예. 지금 몇 마리나 남아있나요? 좀 많지 않습니다. 한 5, 6만 마리밖에 안 남아 있어요. 전 세계에. 아 그래요. 예, 이제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당연히 이거 뭐 잡거나 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거 불법이고, 불법이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국제법에 네. 따라서 이제 허가 없이 거래도 안 되고. 네. 근데 서식지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중간에 도로가 뚫린다든가 이렇게 네. 되면은 개체군이 한데 묶여져 있지 않으면은 네, 이제 교류가 힘들고 이제 번식도 힘들고. 그렇죠. 서식지 파괴가 제일 문제여서 아유 네. 사람 대접은 됐고 이제 멸종 위기로 몰아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만 마리, 6만 마리 예.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예. 이 남은 이 개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보호를 예, 진짜 지금은 되겠다. 보호 잘하지 않으면은 네. 사실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면 이런 대형 포유류들은 임신 기간도 길고 그렇죠. 한 배에 낳는 새끼도 적고 그다음에 양육 기간이 길어서 네, 네. 이 멸종으로 치닫기가 굉장히 쉽죠. 그렇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시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사는 영특한 오랑우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구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